자, 이제 조직 관리까지 끝냈고 리더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자질도 끝냈어요. 이제 조직을 딱 구성을 갖췄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물건 만들어야 되죠. 물건 만들기. 그래서 생산 관리 부분이 우리 경영학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복잡하고 굉장히 여러 이론들도 있지만 계산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가능하면. 근데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생산 관리,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생산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산활동의 가장 기본이에요. 경영의 기본적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사람이 좀 없어도 핵심 기능은 생산이에요. 생산 안 할 수 없으면 안 하잖아요. 생산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생산이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생산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이죠. 자원의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혹은 지리적 변형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 두 가지가 있죠. 유형의 생산품이 있고 무형의 생산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무형의 생산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무형의 생산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처음이라 많이 좀 어색하고 하실 텐데 좀 힘드시죠?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힘들까요? 강의하는 게 힘들까요? 강의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강의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서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네. 농담이고요. 듣는 게 더 힘들어요. 듣는 게. 네. 그리고 강의 듣는 게 힘드시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일 더 힘들거든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어차피. 근데 어차피 즐기셔야 되는 거죠. 이 시기를 넘기셔야 되고. 강의를 듣다가 조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자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강사가 문제인 거예요? 강사가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자, 극장에 가서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데 내가 자요. 그러면은 감독이 문제인 거예요. 그쵸? 왜? 영화가 얼마나 재미없으면 그 비싼 10,000원, 12,000원을 내고 자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당 10,000원 정도씩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미없으면 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미없지 않게 아마 열심히 할 테니까 조절하시고 혹시 하다가 어려운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잘 체크해놨다가 열심히 하셔요. 어쨌든 이 시간 금방 가요. 여러분들. 금방 가요. 정말 빨라요. 예. 9개월 32번만 일요일 맞이하면 되는데 벌써 이번 주 일요일 날 내일 모레잖아요. 그러면 얼마 한 거예요? 36분의 1 하신 거잖아요. 다음 주 일요일 되면요. 36분의 2 결국 몇 분이에요? 18분의 1 남은 거예요 이제. 예. 다음 주 일요일 되면. 그 다음 주 일요일 한 번 더 맞이하면은 12분의 1 금방금방 줄어든다니까요. 이래서 이제 1대1이 되면 우리가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시간 금방 가는 거니까 여러분 힘내셔가지고 첫 단추를 잘 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3시간 만에 끝내는 경영학 마지막 시간. 생산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 중에 바로 생산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활동이고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 생산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생산관리가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 생산관리하는 목표 크게 4가지인데 이거 이외에도 더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원가 부분에 대해서 줄이기 위해서. 아시겠죠? 원가를 줄인다? 다른 말로 뭐예요? 보통 우리가 코스트를 다운시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생산은 대량 생산으로 이루어질 때 코스트가 다운되는 거죠. 맞죠? 대량 생산으로. 노량진에 있는 고시식당이 왜 이렇게 싼 금액에 많이 나오느냐? 대량 생산, 박리담이 하니까 그런 거고 설비는 가능한 오래 사용해야 하며 유지 비용 또한 적어야 한다. 그래야 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생산 관리하는 거예요. 생산 관리.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품질. 불량률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하죠? 식스시그마. 식스시그마를 도입을 해서 10,000개, 100만 개의 3, 4개 정도 100만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3개에서 4개 정도의 불량률 이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100만 개를 생산해 놓으면 3개에서 4개 정도는 불량품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으로 임플란트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임플란트. 제가 양치는 좀 오래 하는 편인데 임플란트를 지난 올 초인가 아마 거의 마지막 마무리해서 한 개의 치아를 임플란트를 처음 해봤는데
처음에 안 하려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그냥 하기로 마음 먹고, 그게 뭐 임플란트가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마취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를 뽑아야 되잖아요. 임플란트 처음에 해보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를 뽑아야 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마취를 하고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데 거의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000명 중에 1명꼴로 마취했는데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치과에서 하루에 20-30명씩만 마취를 놓는다 하더라도 1년에 1명 정도는 마취에서 풀려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불안한 거 아닌가? 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 생산은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만 개의 제품을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하게 생산했을 때, 그때 세네 개인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생산하면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에 대해서 거의 품질 제로, 불량품 제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1000명을 동일한 의사 선생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한 번에 했을 때 한두 명 정도 불량률이라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품질 관리는 그렇게 한다. 시그마 6, 시그마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납품. 중요하죠. 납품 시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도할 수 있는 생산 능력, 원하는 시기에 생산된 걸 갖다 줘야 되는 거. 유연성이라는 게 우리 생산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연성은 뭐냐면 갑자기 마스크가 이렇게 대란이 일어날 때 누가 알았냐는 거죠. 작년에. 그러니까 마스크가 작년에 만들어 오는 게 없으니까 풍경산 때문에 지금 마스크가 엄청나게 잘 팔렸다가 제 친구도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마스크 재고가 엄청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원할 때 그만큼 공급해 줄 수 있고, 원하지 않을 때 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이게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 관리에서는 재고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냉동 제품은 싸고 냉동 소고기는 싸고 왜 냉장 쇠고기는 비싸냐? 똑같은 고기인데 바로 이거죠. 재고 관리. 냉동은 2년간 재고를 쌓아 놓을 수 있는데 냉장은 일주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바로. 재고 관리가 생산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보인다. 그게 4개예요. 원가, 품질, 납품, 유연성.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생산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학문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는 거다라는 거고, 생산 관리의 발전은 분업화, 모내기 할 때처럼 분업화 하기 시작을 해서 부품을 표준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과학적 관리법, 누구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도입이 됐고, 인간관계론, 의사결정 모형에서 지금은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 돌아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있죠? 생산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거, SCM, 공급망 관리, 뭐 이런 것들, JIT, Just in Time, 적시에 원하는 물품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은 매일 편의점 차가 와서 물건을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놓고 가요? 이 A라는 편의점, 이 지점의 편의점에 갑자기 치즈 한 장이 팔려서 치즈 재고가 없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사에.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으로 실켜가지고 와서 여기 또 공급해 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SCM이 되겠죠. Just in time. 적시에 공급해야 된다 이거죠. 자동차를 만드는데 타이어를 맡긴 하청업체에서 제대로 공급을 안 해요. 다른 거 다 만들었는데 타이어만 못 끼고 있어요. 그럼 완성품이 안 나오잖아요. 적시에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모두 뭘로 돼 있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거고요. 수요 예측이 생산 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 뭐가 올라간다고요? 가격이 올라가요. 왜요?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고 관리, 재고 비용 때문에 많이 올라가요. 또는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 생산 부족 현상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대로 못 받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수요 예측에 실패한 자동차 뭐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실패한 거 팰리세이드라는 자동차인데, 이 팰리세이드라는 자동차가 현대자동차에서 대형 SUV로 처음 나왔었단 말이에요. 기아에선 카니발이지만 현대에서는 이제 팰리세이드가 제일 큰 대형 SUV 자동차인데,
이게 많이 팔릴 거를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공정 라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팰리세이드를. 그래서 이거를 미국으로 배로 싣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2년씩 기다리고 했단 말이에요. 2년. 주문해놓고 2년. 그러니까 2년 후에 차를 받는다. 그럼 이게 실패한 거죠. 수요 예측에. 그러면 현대에서 제대로 된 돈을 못 벌겠죠. 그래서 그만큼 수요 예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수요 예측은 말 그대로 생산관리 목적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얼마나 만들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다. 시간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인데 작년에 시험이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었어요. 6월 22일, 2월 18일인가? 2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하반기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자, 보세요. 수요 예측의 대상이 되는 수요는 독립수요이어야 된다. 자, 종속수요라는 게 있고 독립수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중요한 내용인데, 그 다음 이해만 해보세요. 독립수요와 종속수요인데, 독립수요는 그냥 그 하나의 단일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의 그냥 단일 제품이에요. 이 수요만 예측하는 거예요, 그냥. 종속수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와 연계되는 것들. 이 제품을 사면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면도기를 사면 면도날도 있어야 되죠. 그럼 면도기는 100만 개 생산하는데 면도날은 생산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수요를 예측하는 대상은 면도기, 면도날이라고 해서 하나의 통칭해서 독립수요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수요. 독립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도날만 필요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게 독립수요로 존재해야 되는 거고, 주문 생산에서는 수요 예측은 중요하지 않다? 보세요. 주문 생산에서는 중요하다? 수요는 중요시 된다? 주문 생산은요, 주문이 들어왔을 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수요 예측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예 없진 않지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주문 생산이잖아요. 들어오면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에 실패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시 된다, 중요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됐죠? 수요 예측 기법의 평가 기준은 정확성, 간편성, 충실성 등이 있다. 이런 등자 들어간 건 대부분이 맞다고 봐야 돼요. 경영학에서는. 왜냐하면 연결시키면은 안 될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뭐 정확성, 간편성, 충실성.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신속성, 네, 이런 거 넣으면은 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등자 이런 거는 거의 경영학에서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찍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 찍는다 하더라도. 수요 예측을 할 때 우연 변동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것들도 수요 예측을 둬야 돼요. 갑자기 뭐 지진이나 해일, 뭐 날씨의 변화 이런 거를 우연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도.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수요 예측의 방법은 질적 수요와 양적 수요가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리기에는 우리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배울 거다. 질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양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이 중에 시험 문제 가장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거는 뭐냐면 이 델파이법하고 지수평활법인데, 이 지수평활법은 최근 2년간 계속 나와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이 지수평활법에서 우리가 어려운 이제 계산 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왔었던 거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지수평활법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수요 예측의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를요? 양을 예측하는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가 많았고 적었고 많았고 적었고 많았고 적었고 막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 양을 생산할 것이냐, 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지수평활법, 변수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고, 양적 수입법이다. 뭐 델파이법은 대면이에요, 비대면이에요? 델파이법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네,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편이나 전화,
수신 등으로 인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디테일하게 배워보고, 재고 관리 아주 중요하죠. 재고 관리. 재고 관리란 말 다 아시겠죠? 창고에 쌓아놔야 되는데 재고는 0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재고가 0일 때 문제는 뭐예요?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가 없게 돼요. 재고는 적정 수준의 양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만 3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실업률 잡을 때. 그러니까 만 35세까지 실업률이 10%가 넘었대요. 그러면 10% 넘는 게 좋을까요? 0%인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적정은 3%라고 합니다. 3%. 그러니까 적정의 실업자가 있어야 된대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래야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긴급 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수준이 요 정도인데 10%면 상당히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의 재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던 게 바로 이 경제적 주문량, EOQ 부분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이해해 보시는데 아주 중요한 그래프거든요. 자, X축에 되어 있는 건 주문량이고요. 그리고 Y축으로 되어 있는 건 비용입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재고 유지 비용이에요. 자, 재고 유지 비용은요, 주문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증가해요. 뭐가요? 비용이요. 이거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양의 상관관계는 뭐냐면 주문량이 늘어나면 비용도 따라서 늘어난다. 양의 상관관계. 주문 비용, 재고 유지 비용이 올라가고 주문 비용이 떨어지고 할 때 이 교차되는 시점이 바로 이 경제적 주문량이다.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꼭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품질 경영 부분도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30년대에서 50년대에는 만들면 팔렸어요. 만들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품에 대한 품질 별로 신경을 안 쓴 게 뭐냐면, 만들어 놓으면 판매가 됐으니까 마케팅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만들어 놓으면 판매한 거예요. 제조 공정 중심이었어요. 만드는 사람이 갑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품질 관리 정도만 했고, 그 다음에 60, 70년대에는 전사적, 포괄적인 품질 관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80년대에 처음 나온 ISO가 어디죠?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해서 국제 표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화 기구인데 모든 표준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 분필의 이 사이즈, 이것도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든 북한에서 만들든 어디서 만들지 간에 사이즈를 딱 정확히 표준을 만드는 거죠. 볼트와 너트처럼. 그러한 ISO에서 9000대의 인증, 뭐 9001 인증, 9002 인증, 9003 인증에서 품질이 좋은 거를 인증해 주기 시작을 했죠. 80년대. 이때 한창 ISO 뭐 무슨 인증 획득했다. 전자 매트, 뭐 옥돌 매트 이런 것들 막 인증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죠. 지금은 이거 더 업그레이드는 이제 6 시그마 시대가 된 거죠. 100만 개 중에 3, 4개 정도밖에 불만품이 안 나올 정도의 품질 우선주의를 지금은 찾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물건을 아주 좋게 잘 만들었어요. 이제 뭐 해야 돼, 이거를? 판매해야 되죠, 판매. 마케팅도 한 2문제 정도씩은 매회 나오는데, 이제 제대로 된 제품과 제대로 된 판매 루트를 만들었다면 이제 고객에게 널리 알리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이죠. 마케팅. 조직체의 기능으로 고객 가치를 창조하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고 조직체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 고객 관계 관리 일련 과정이다. 이거 바로 뭐예요? 고객 관계,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CRM 기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션이나 쿠팡에서 물건 하나 샀어요. 예를 들어 면도기를 하나 샀다. 그러면 2달 후에 나에게 문자가 와요. 왜? 이제 면도날 바꿀 때 됐으니까 구매하시라고. 이게 CRM이에요. 고객 관계 관리. 고객을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압구정동에 가면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현대백화점이 8시 30분에 끝납니다. 근데 8시 30분에 끝나는데 이 이후에 현대백화점이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요? VVIP들에게만 열립니다. VVIP들에게만 명품들을 아주 싸게 파는 이런 것들, 고객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로 일환으로 보시면 돼요. 그만큼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마케팅 시장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시장, 산업 구매자 시장,
재판매 사업자 시장, 뭐 정부 시장, 국제 시장 등이 있는데 이제 국제 시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케팅의 기본 요소 시험 문제 매번 나오는 거.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유통, 촉진. 이 네 개는 4P라는 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다 아시죠? 마케팅은 4P가 있고 7P가 있는데 마케팅의 4P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7P라고 해서 3P를 더하면 사람, 과정, 물리적 증거까지 세 개를 7P라고 한다. 이건 종윤이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재작년 2018년에 나왔던 거죠. 아주 간단하죠. 마케팅 미스의 4P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프로덕트 맞고요. 피플은 7P에 들어간다. 4P가 아니다라는 거죠. 프라이스 맞고 플레이스 맞고 뭐 빠졌어요? 프로모션이 빠졌죠. 프로모션. 촉진시키는 부분. 알겠죠? 마케팅 촉진 부분이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쉬워요. 마케팅 문제 또 재밌어요. 내용 공부하다 보면. 마케팅 1.0에서는 제품 중심이었어요. 우리 제품 최고다. 제품만 홍보했어요. 지금은 2.0에서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죠. 마케팅 3.0은 가치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정신적, 심리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시돼요. 마케팅의 기본이죠. 기본. 우리 물건만 알린다고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아도 명분이 있어야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요거는 보실 게 뭐냐면 요 부분인데 보세요. 광고하고 홍보를 많이 헷갈리시는데 광고하고 홍보. 광고는 뭐냐면 판매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홍보는 뭐냐면 그 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제품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광고와 홍보. 우리 지역 방송은 보통 광고를 많이 하고요. 중앙 방송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이런 게 있어요. 코카콜라 회사에서 코카콜라 하나를 사 먹으면 뭐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서 예전에 막 그 북극곰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막 홍보를 하는 뭐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은 이제 홍보라고 볼 수 있고 광고는 그 제품 자체만 그냥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개념이고 광고는 좀 더 작은 개념이다. 앞으로는 광고보다는 홍보 쪽으로 더욱더 많이 대두되가 되고 있죠. 자, 김연아가 나온다. 김연아. 광고계 정말 여신이죠. 엄청나게 CF 많이 찍었죠. 김연아가 선전한 거, 대표적인 거 아시는 거 있으세요? SK 안 해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김연아를 좋아하거나 SK를 좋아하거나. 네. 저는 사실 김연아가 선전을 많이 했지만 뭘 선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미지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김연아는 이미지.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한 거예요. 홍보. 그 기업의 홍보. 그 기업도 목적이 단일 제품이 목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김연아를 홍보 모델로 쓰면서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거를 목적으로 뒀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홍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케팅의 종류 굉장히 많죠. 뭐 메가 마케팅부터 해서 고객이 이게 퍼미션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이 수신 동의를 했느냐, 수신 동의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수신 동의를 한 사람에게만 마케팅할 수 있는 거. 그런 마케팅들이 되겠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만한 거, 뭐 코즈 마케팅, 뭐 데이 마케팅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 물건을 구매하면 아프리카의 뭐 고아들에게 뭐 어떤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든지 이런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코즈 마케팅 자체가. 그리고 뭐 바이럴 마케팅 다 아시죠? SNS 블로그 이용하는 거, 버즈 마케팅, 입소문 내는 거. 프로슈머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프로슈머는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란 책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프로슈머인데 이게 뭐냐면 고객이 제품의 선택을 스스로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의 생산은 기업이 하고 소비는 누가 하는 거죠? 고객이 한다라는 조유였잖아요. 근데 프로슈머는 그게 아니에요. 생산도 고객이 하는 거예요. 고객이 참여하는 거. 생산도. 그게 바로 프로슈머 마케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참여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것들. 갑자기 제가 생각은 나진 않는데 그런 걸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그거 이외의 마케팅 종류들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BCG 매트리스 다 아시는 거죠? 시장 점유율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해서 요 별, 가장 최고죠. 이 별. 이때는 현금이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은 높고
시장의 성장률도 상당히 이미 높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시장에 포화가 된 거예요. 포화. 그래서 이 캐시카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은 내가 높아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 아직은 낮으니까 곧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 두 개는 수익을 많이 내는 데고 여기는 수익을 적게 내는 거고 이 퀘스천 마크 이때는 이제 미지수라는 거고 미수가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강아지 때는 이때는 이제 하면 안 되죠. 이때 왜? 시장 점유율도 낮고 시장 성장률도 적은데 이때는 이제 폐업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 캐시카우 이런 부분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 다 돼서 이제 거의 자 마케팅 시장의 성장 전략, 기업 성장 전략은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기존 시장에 기존 제품을 갖고 들어가려면 오직 하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저가격. 네.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다운시키는 거.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기존 시장에 기존 제품을 갖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침투 전략인데 시장 침투 전략에서 쓰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 낮추는 거예요. 그냥 낮추는 거. 그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이 새로 하나 생겼어요. 그럼 그 학원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수강료 낮추는 거예요. 수강료 낮추는 거. 그래서 지금 공무원 학원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강의가 많이 안 열려지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대요. 네, 상당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되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기존 시장에 새로운 제품으로 갖고 간다. 이거는 제품에 대한 개발,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 전략을 하는 거죠.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는 거죠. 면도기인데 진동이 있는 면도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기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제품 개발 전략으로 얼마든지 뚫을 수 있고 반대로 자 기존의 제품을 새로운 시장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기존의 제품을 새로운 시장으로.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을 새로운 시장으로 간다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아이 깨끗해라고 하는 손 소독제가 있는데 아이 깨끗해라는 이 제품이 최초에는 어린애들, 꼬마애들을 대상으로 이제 손 세정제가 나왔는데 그 꼬마애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시장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새로운 시장 누구요? 어른들에게 이제 접목을 하는 거죠. 어른들에게 그런 것들 시장 개발을 하는 거죠.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제품을 가져간다. 다각화 전략으로 가야 돼요. 이때가 성공할 수 있다, 없다, 미지수 확률이 제일 큰 거예요. 네, 이 부분이.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장 성장 전략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많이 하는 방식이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이죠. 대부분이 두 가지. 네, 두 가지. 왜?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랜저를 내놓음으로써 50, 60대의 어르신들을 겨냥을 했지만 이제는 그랜저가 젊어지면서 20, 30대를 겨냥을 하고 제네시스라고 하는 더욱더 좋은 고급 브랜드를 계속 내놓는 거예요. 예, 제네시스 위에 또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 그랜저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성공하면 뭐 할 거야? 그랜저 사야지. 이게 광고의 주제였잖아요.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게 이제 다이너스티인가? 뭐 이게 있었어요. 자동차 중에. 다이너스티가 또 1등인지 알았는데 에쿠스라는 게 나오고 에쿠스 끝나고 제네시스 계속 나오는 거죠. 제품 개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존 시장에 또는 새로운 시장에도 접목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은 마케팅 척도 스퀘어하는 부분인데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라는 게 있어요. 기출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예요.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기준이 0이 존재한다. 기준이 0이 존재한다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존재한다는 것은 비율이 존재한다는 거. 정답은 비율 척도가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 비율 척도는 그래서 뭐 매출액이 증가했는지 매출액이 감소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비율 척도예요. 서열 척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순위. 그러니까 순위를 쭉 매겨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죠? 시험 본 성적을 그냥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매겨놓는 게 서열 척도고 등간 척도는 뭐냐면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수, 80점 이상이면 무조건 우, 간격을 주는 거죠. 83점도 우, 80점도 우, 간격 매기는 거. 명목 척도라는 것은 1은 남자, 2는 여자. 여기서 1과 2의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1은 남자, 2는 여자예요. 그 명목을 맞추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품의 가격 결정 부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웨버가 만든 웨버의 법칙. 가격을 올릴 때 사람이 느끼는 거. 그리고
JND, Just in Time이 아니라 Just Noticeable이라고 해서 이거는 웨버 상수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자 2,000원짜리 제품이 하나 있는데 2,000원짜리 제품이 있는데 요거 보면 되겠네요. 1,000원짜리 상품에서 10원 미만의 가격 인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10원 이상의 가격 인상을 알아차린다면 JND는 1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슷해요. 웨버 상수랑 굉장히 비슷해요.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2018년에 나왔던 부분인데 자, 제품 가격이 원래 2,000원인데 웨버 상수가 0.1이에요. 20%란 소리겠죠? 0.2니까. 그러면 2,000원의 20% 그럼 얼마죠? 2,400원이 되겠죠? 2,000원의 10%는 200원이니까 20%는 2,400원. 자, 2,400원이 넘어갈 때부터는 소비자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0원을 넘어서 가격을 올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 얼마까지 돼야 돼요? 2,400원보다 적을 때까지, 미만일 때까지. 정답 그럼 몇 번이겠어요? 2번이 되는 거죠. 가격을. 이해되시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2,000원짜리 가격이 웨버 상수가 20%라고 한다면 20%부터는 소비자가 느껴요.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니까 2,400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됐죠? 이해되시죠?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재무 파트 이제 한 5분이면 끝납니다. 5분이면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재무가 우선이고 회계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재무 관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회계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뭐 증권시장, 금융시장, 화폐시장, 자본시장이 있는데 다 나옵니다. 다. 증권시장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금융시장도 나오고 화폐시장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미래가치, 현재가치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볼 건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보면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자금을 공급하는 자와 자금을 받아들이는 사람, 대출받는 사람 중간에 은행이 껴있다. 이건 이제 간접금융이고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과 자금을 받는 사람이 중개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끼었는데 소개만 하는 거예요. 소개만. 그걸 이제 우리가 직접금융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무조건 개입이 되어 있으면 간접금융이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한번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고요. 뭐 이런 목적들이 있다라는 거고 하나만 보면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보겠습니다. 화폐가 지금의 1,000만 원이 내년에 1,000만 원과 같을까요? 아니죠. 다르죠, 분명히. 시간적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현재의 가치라는 게 존재하고 미래의 가치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왼쪽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이자 계산하는 부분인데 보세요. 2018년도에 100만 원을 10% 이자를 주기로 했대요. 그럼 이자가 얼마요? 10만 원. 2019년에 또 100만 원을 10% 10만 원. 2020년 또 100만 원을 10%. 그러면 또 10만 원. 이거는 단리 계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단리. 그 복리와 단리가 있는데 단리예요. 그냥 100만 원에 대해서 10%, 10%, 10%.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똑같이 10%, 10%, 10%인데 금액의 차이가 있죠. 이거는 복리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거죠. 이자에 이자. 그러니까 처음에 10%니까 10만 원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는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이겠죠. 왜 20만 원이 들어가니까 110만 원에 또 10%니까 11만 원. 또 붙이니까 121만 원에 10%니까 121만 원. 됐죠? 12만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이자는 얼마가 된다? 33만 1,000원이 된다. 단리로 했을 때는 30만 원, 복리에 30만 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이 식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쉽습니다.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다가 단순히 n은 연수예요. 연수를 더한 거예요. 이 식만 알면 금방 문제 풀 수 있어요. 한 문제만 풀어보고 이거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다 나중에 줄 거니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볼게요. 기출문제를 2017년에 나왔던 건데 2년 후에 6,05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일이 있다. 2년 후에 6,050만 원이 된다는 것은 미래 가치라는 거죠. 미래에 6,050만 원이 된다는 소리고 단 연율, 뭐래요? 복리 계산하래. 연복리. 복리를 얼마? 10%씩. 1,000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시오. 자, 복리식은 아까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금리분의 연수.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원금이 얼마인지 모르죠, 우리가? 원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원금 몰라요. 하지만 1 플러스 몇 프로? 10%. 0.1. 몇 년? 2년. 그 제곱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0.1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1.21이 되겠죠? 1.1. 1.21이 넘어가서 나누기 1.21 하니까 정답은 5천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계산법인데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에 아닌 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거 12명이 제품을 재주문했다. 몇 명 중에? 50명 중에. 그러면 50분의 12명 곱하기 100. 재구매율 몇 프로 그러면요? 24%. 끝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50명이 휴대폰을 구매했고 50명 중에 12명이 제품을 재주문했다고 했으니까 재주문율은 50분의 12 곱하기 100. 됐죠? 24%. 넘어가겠습니다. 회계 이제 한 1, 2분이면 끝납니다. 이거 바로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 회계는 어카운팅은 자본 플러스 뭐라고요? 부채예요. 그래서 아마 혹시 여러분들 중에 회계를 배워보신 분들은 저보다 회계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MIS 전공했거든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 회계는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와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와 차변과 대변으로 놓고 계산을 하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회계는 가장 간단하죠. 이해관계자, 기업, 이해관계자는 누구예요? 주주. 주주가 기업에 돈을 투자했으니까 기업은 제대로 된 회계 감사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정리한다. 이거를 룰이 있어요. 룰대로. 그게 바로 뭐다? 부기다라고 하는 거죠. 부기. 기장하는 거죠. 부기 안에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실 거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계산한 부분 마지막입니다. 요 한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세요. 2018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어려운 용어. 이 제목 다 읽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당기? 당기란 말이 좀 어렵나요? 당기? 당기는 기간이에요. 기간. 회계의 기간은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일반 회사는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처리합니다. 알겠죠? 근데 학교는 2월 말일까지 학교는 3월 1일이 회계연도예요. 그거는 이미 세무서에서 정한 거예요. 당기란 말은 뭐냐면 그래서 기간. 이 기간에 순이익이 얼마냐 이 소리예요. 순이익이란 말은 뭔지 아시죠? 순이익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이익, 이 기간 내 순이익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영업이익이래요. 영업이익은 뭐죠? 매출로 인한 이득 25만 원. 그리고 영업 외 이득은 그러니까 우리 학원의 영업이익은 수강료예요. 수강료. 맞죠? 영업 외이익은 내가 오늘 집에 가다가 길을 가는데 주웠어요. 돈을 주웠는데 우리 회사 건물에서 주웠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 귀속시키는 거예요. 영업 외이익. 그러면 되겠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득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업 활동이 아닌데 이득 얻을 수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자, 이자는 이득이 아니라 지출된 비용. 됐죠? 그리고 감가상각 12,000원. 이게 감가상각은 뭐냐면 제가 이 다이소에서 이걸 사왔는데 여러분 잘 찍으시라고 이거를 5,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이거 회사 돈으로 샀어요. 제가 이거. 왜? 회사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이게 회사 돈 5,000원 샀으니까 회사에서 이건 뭐죠? 이제 자산이에요. 자산. 그럼 이거를 내년, 내후년 이거 금액을 다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운시키냐면 보통 5분의 1씩 다운시켜요. 보통은 5분의 1씩. 그러니까 20%씩 감가상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5,000원짜리 샀어요. 우리 회사에 5,000원이자 자산. 내년에도 이게 5,000원이에요. 내년에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5년 후에는 아예 이제 없애는 거죠. 감가상각 12,000원이라는 거죠. 우리 회사에. 그리고 대손상각비라는 건 뭐냐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고 그냥 대손상각비가 있는데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우리 책상이 하나 깨졌어요. 책상이 하나 깨져가지고 버려야 돼요. 어떻게 비용 처리할 거예요? 보통 비용 처리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이런 거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상각비로 빼는 거예요. 그냥 빼는 거. 또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회사가 부도났네요. 부도났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죠?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계산 방법은 뭐냐면 순이익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익에서 비용을 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익 뭐 있어요? 여기서 이익. 이익 뭐 있어요? 여기 있는 걸 그냥 할게요. 이익 뭐 있어요?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그러니까 25만 원하고 4만 원 이익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비용은요. 비용은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 빼야죠. 맞죠? 그리고 대손상각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내가 손해죠. 빼야 돼요. 8,000원. 하지만 감가상각비는 실제 회계 처리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용에. 지금 여러분들 이거 다 어떻게 다 넣을 거예요, 이거. 이 책상들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이거 넣을 거예요, 여기다. 회계 처리할 때. 그거 어떻게 넣어요, 그거. 못 넣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만 해도 빔 프로젝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거 다 못 넣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구할 때는 대손상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25만 원, 4만 원은 이익이고 만 원, 8천 원은 비용이고 정답은 빼면 얼마가 된다? 27만 2천 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이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무슨 문제 아시겠죠? 정답은 27만 2천 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3시간 동안 한번 전체적으로 쭉 정리해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공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남은 기간에 우리가 앞으로 11주 동안에 지금 한 걸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론을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